언니, 언니!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끼는 제 목소리가 파리의 언니 집에 메아리 쳤어요.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꽉 껴안아 주셨어요.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울지 마.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즉사했다고 했어. 나랑 수연이 이제 어떻게 하지? 언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도 잘 있지? 카톡을 보내던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니요. 급하게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성수기라 그런지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행사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일이요? 남편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3일을 기다리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언니 집 방에서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직 3살인데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라는 건가요? 이 아이는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같이 술을 마시고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가 생겨버렸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도 겨우 나온 저였는데 갑작스럽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결혼 초부터 힘들었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반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덫을 씌운 거 아니겠지. 너 정말 맘에 안 들어. 어쨌든 이미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해. 그때부터 제 고생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시어머니 아침상부터 준비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잔소리가 시작됐죠. 신랑 직장 다녀야 하는데 아침밥도 제때 못 차려줘? 이러면 어떻게 우리 아들이 힘내서 일을 하냐 이 말이야. 청소할 때도 청소기를 쓰면 공기 중에 먼지가 날렸어. 그 공기를 우리가 다 먹는 거 몰라? 그냥 빗자루로 쇠로 물걸레질해. 무릎이 아파도 걸레질만 시켰어요. 그래야 깨끗하게 닦인다면서요. 빨래도 세탁기로 돌리면 제대로 안 빨린다고 손빨래를 시키셨죠. 손으로 빨아야 때가 제대로 빠진다. 기계로는 되지도 않는 거야. 시누이는 이미 시집을 갔지만 친정에 자주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언니, 내가 좋아하는 차 좀 끓여줘요. 알죠? 뭔지 아과일도 먹고 싶네. 언니는 집에 있으니까 좋겠다. 나는 일도 하고 너무 힘든데. 언니는 우리 엄마가 잘해줘서 좋겠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독방육아의 시댁 눈치까지 봐야 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밤에 울면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어요. 애가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엄마가 신경을 안 써주니? 지금은 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아는 다 제 몫이었어요. 빨래를 널고 아이랑 놀아주고 짬짬이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봐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없어? 집안일이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뭘 더 어떡해? 그래도 수연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잖아. 야근하느라 피곤한데 이런 소리 하지 마.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우리 딸 열이 너무 많이 나. 병원에 가야 돼. 그래? 택시 타고 갔다 와. 당신은 수연이 걱정도 안 돼? 애들 열도 나면서 크는 거지 뭐. 그렇게 혼자 아픈 아이를 안고 걱정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에 외롭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야근이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출장도 잦았고요. 집에 있을 때에는 항상 피곤하다며 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고요. 당신, 수연이가 주말만 기다렸어? 아빠랑 놀고 싶다고? 응. 그래. 좀 쉬게 해줘. 같이 저녁 먹자.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먹은 게 도대체 언제야? 피곤해서 그냥 잘래?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아무리 관심을 보여도 남편은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달라붙나 싶어서 거리를 두면 그것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보여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참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이렇게 힘든데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예쁜 딸이 있으니까요. 있으나마나 남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슬펐어요. 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프랑스 놀러 와. 수연이도 데려와. 언니, 갑자기 뭔 소리야? 비행기표 이미 샀어.
내가 너희 못가지. 올해 못 봤잖아.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언니가 프랑스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언니, 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맘대로. 어머님께 여쭤보고 결정해. 표 이미 샀으니까 꼭 와야 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언니가 프랑스에 놀러 오라고 하는데 언제? 이번 주말이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도 돼. 좀 쉬다 와. 어차피 우리 아들도 출장 간다던데 집에 혼자 있을 것도 없고.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언니도 보고 수연이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언니가 프랑스에 놀러 오래.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어. 그래. 그럼 다녀와. 남편도 허락해 줬어요.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수연이와 함께 프랑스에 오게 됐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을 벗어난 거였어요. 파리공항에 내렸을 때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야! 우리 수연이! 이모! 수연이가 언니한테 뛰어갔어요. 언니가 수연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우와, 많이 컸네. 이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 언니와 오랜만에 만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언니. 왜 울어, 바보야. 이제 실컷 놀자. 언니 집은 정말 예뻤어요.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와,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럼 이사 와. 수연이랑 둘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가 파리 곳곳을 구경시켜줬거든요. 에펠탑도 가고, 세느강도 걸어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갔어요. 수연이는 더 신나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보고, 언니가 사준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엄마, 여기서 살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니와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죠. 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응, 그래도 수연이 때문에 버티고 있어. 시댁에서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요새 시대에 그게 말이 돼? 어쩔 수 없지. 내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도 남편은 좀 도와줘야지. 바쁘다고. 야근도 많고 출장도 많고.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고생 많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니? 불쌍한 우리 아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교통사고로 급하게 실려갔는데 결국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언니. 오빠가 교통사고를.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고 급하게 항공편을 알아봤지만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일이나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수연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빠도 없이. 이 아이는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즐거웠던 파리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표를 구해서 수연이와 함께 귀국했어요. 공항에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이제 정말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검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어머님. 왔구나. 늦었네. 차가운 말투였어요. 장례는? 이미 다 끝났어. 너 오길 기다릴 수가 있나? 유골함은 납골당에 모셔뒀어. 다음날 시어머니와 함께 납골당에 갔어요. 수연이도 데려갔죠. 남편의 유골함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펑펑 울면서 유골함 앞에 주저앉았어요. 수연이도 따라 울었고요. 당신 정말 간 거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셨어요. 어쩜 좋니? 불쌍한 내 아들. 며칠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신 좀 차려. 해야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사망신고부터 해야지. 보험금도 받아야 하고. 보험금이요?
시어머니가 사망신고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작성해.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떼어와. 보험금 받는데 필요하다고 해. 시어머니가 미리 다 알아보신 게 신기했어요. 저는 슬픔에 잠겨 있는데 현실적인 일들을 척척 처리하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왔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서류들을 드렸어요. 수고했어. 보험금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도 정신없을 텐데 내가 알아서 내 보험금 신청하마. 시어머니가 서류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니 든든했어요. 저 혼자 했으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요. 그때는 감사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요. 수연이가 저한테 와서 안겼어요. 엄마, 아빠, 안 와. 이제 엄마랑만 살아야 해. 아빠, 보고파. 저도 보고 싶어요. 차가웠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즐거웠던 파리에서의 일주일이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험 심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 그러세요? 복잡한가 봐요. 응.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 맡겨두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어요. 수연이 때문에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했거든요. 수연이를 꽉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변함없었어요.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신 것 같았어요. 얘야, 방 청소 제대로 해.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네, 어머님. 다시 할게요. 빨래도 손빨래로 해야 한다고 몇 번 말했어. 세탁기로 하면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식모처럼 대하셨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할머니 저녁 준비하고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응, 엄마. 수연이는 아빠가 없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계속 아빠를 찾더니 이제는 그런 말을 덜 하네요. 저도 남편 없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엔 남편이 없다는 게 너무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편한 면도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주 외출을 하시니까 더 그랬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수연이와 자유롭게 놀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수연이와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수연이가 떠들어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수연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놀이터 가고 싶어. 그래, 놀이터 가자. 수연이와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재밌어. 그래, 수연이가 재밌으면 엄마도 기뻐. 남편이 있을 때는 주말에도 혼자 수연이를 돌봤는데 이제는 늘상 혼자예요. 하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해요.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야근한다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외출을 하시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볼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오세요? 내일 올게.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시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신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이 죽어서 우울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어머님이 요즘 자주 나가시네. 기분 전환 하시는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혼자 남은 시간이 늘어나니 수연이와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어쩌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에게 저녁을 해줬어요.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 수연이. 저녁에 수연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 사진을 보곤 했어요. 당신, 정말 보고 싶어. 수연이가 많이 컸어.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무표정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늘 그랬지만요. 차가웠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었는데 이제 진짜 혼자구나. 눈물이 났지만 금방 그쳤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했어요. 수연이와 저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런데 보험금은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께 여쭤보면 아직 심사 중이래.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뭔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어요. 남편 없는 생활이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리듬이 생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연이 밥 먹이고 시어머니가 계시면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수연아,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래, 그림 그리자. 수연이와 함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외출이 잦으셨어요. 하루 걸러 하루, 때로는 며칠씩 집을 비우시기도 했죠. 어머님, 오늘도 나가세요? 응, 볼 일이 있어서. 언제 들어오세요?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어.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들을 잃으신 슬픔을 혼자 견디기 힘드셔서 자주 나가시는 건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없으면 집안이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수연이와 마음껏 놀 수도 있었고요. 엄마, 할머닌? 할머니는 나가셨어. 할머니 없어. 좋다. 수연이의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이틀이나 집을 비우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그냥 기다렸어요. 그동안 수연이와 둘이서 정말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집에서 책도 읽어줬어요. 엄마, 좋아. 그래, 수연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수연이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볼 일이 있었어. 걱정했어요. 걱정할 거 없어. 내 일이니까. 여전히 시원찮은 대답이셨어요. 하지만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후로 다시 집안일이 많아졌어요. 얘야, 방 청소 다시 해. 먼지가 쌓였네. 네, 어머님. 빨래도 밀렸고. 오늘 다 해놔. 알겠어요. 시어머니 없을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수연이는 점점 아빠가 없는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자주 아빠를 찾더니 이제는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내일은 뭐해? 내일 뭐 할까? 놀이터. 그래, 놀이터 가자. 아이는 적응이 빠른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밝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녁에 수연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해봤어요. 이제 정말 적응한 건가? 남편이 없는 생활이 처음엔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됐어요. 슬픔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잦은 외출도 남편 없는 모든 게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나가세요? 응, 볼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오세요? 예일쯤. 그런데 차 키를 챙기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어디로 가시는 걸까? 이렇게 자주 외출하시는 이유가 뭘까? 충동적으로 차 키를 들고 나왔어요. 멀리서 시어머니 차가 보였거든요. 그냥 잠깐만 따라가 보자. 시어머니 차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시내를 벗어나더니 고속도로로 향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가시나? 어디까지 가시는 거지? 강원도 방향이었어요. 몇 시간을 달린 끝에 강릉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차가 한 주택가에서 멈췄어요. 제법 큰 단독주택 앞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려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도 차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설마 살짝 열린 현관문 사이로 거실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웬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여기 왜 이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은 죽었잖아. 소리를 질렀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했어요. 자기야, 이 사람이 누구야? 혹시 자기 전부인? 남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당신이 누구야? 내 남편이랑 왜 같이 있어? 그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진짜 아내구나. 직접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라고?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소리쳤어요. 야, 당신,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우리 오빠, 이제 당신 남편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사람 내 남편이야. 이제 당신 남편 아니야니까? 그 여자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야. 당신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뭐라고? 당신이 오빠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우리가 다 계획한 거야. 아쉽게도 들켜얼었지만 뭐라고? 오빠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나만 사랑해.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그냥 실수였어. 애생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한 거야.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가요. 설명해요. 오빠가 왜 살아있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 집에 가서. 아니야. 지금 당장 설명해.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가지 마. 건드리지도 마. 민경이라는 여자가 또 끼어들었어요. 이봐, 당신. 여기 내 집이야. 당장 나가. 주거 침입죄 고소할 거야. 뭐라고? 여기 내 집이라고.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난리치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신이 누군데? 내 남편과 같이 살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제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급하게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는데 정말로 이혼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남편과 제가 이혼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인감증명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떼어오라고 했는지, 보험금이 왜 계속 안 나왔는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주 외출하셨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시누이가 제 인감으로 이혼 서류를 낸 거구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인감증명서로 뭔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이혼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해 봐 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가 제출되어 있네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서명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확인해 볼게요. 필적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누이가 제 이름으로 이혼 서류를 낸 거구나. 더 조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원래 연인 관계였는데 헤어졌고 그 후 저를 만나 술을 마시다 임신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 그 여자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다시 사랑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목격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민경이를 환영했다더군요.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 가벼운 교통사고를 핑계로 죽음을 조작하고 시누이가 제 인감을 이용해 이혼 서류를 제출한 거였어요. 위자료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려던 계획이었던 거죠. 이혼 무효 소송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형사고발도 준비하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불륜에다 사기까지 저질렀으니
정신적 피해 배상은 기본입니다.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수가 하고 싶었어요. 저 사람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위조, 사기, 허위신고, 여러 죄목이 있으니까 처벌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그 집에 주민등록도 옮겨놓으셨군요. 뭐라고요? 완전히 이사 간 거죠. 계획적이었어요. 이를 꽉 물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한 말들 녹음해뒀거든요. 그날 충격받아서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핸드폰 녹음 기능은 켜뒀었거든요. 이건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형사고발장도 작성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봤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기는 싸움입니다. 나는 그냥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박살내고 싶어요. 완전히.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남편을 죽은 사람인 척 하면서 가짜 유골함까지 만들어서 절 속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연이는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용서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릉에서 신혼집을 차려 살고 있었어요. 내 인감으로 이혼 서류까지 내면서 말이죠. 부인, 절대 용서 안 해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당신들 각오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 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복수만 생각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져주지 않을 거예요. 수연아, 엄마가 아빠한테 당한 것들 다 되갚아줄게. 지켜봐.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